변명이 담긴 명상록. 장자크 루소. 고독한 산보자의 명상. 18세기 중기와 후반기에 걸쳐 문필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장자크 루소와 같이 다음 세기, 즉 19세기의 낭만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다. 루소가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낭만주의 문학이 찬란한 개화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낭만주의 대가들 빅토르 위고나 스탕달, 구스타브 플로베르 등은 다들 루소의 짙은 영향권 안에 있었다. 그는 1712년 제네바에서 시계직공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었다. 10세 되던 해 아버지마저 집을 뛰쳐나갔다. 고아 아닌 고아가 된 루소도 15세 때 집을 떠나 방랑의 길에 들어섰다. 19세 때 유명한 바랑스 부인을 알게 되었고 곧 그의 정부가 되었다. 둘은 제네바에서 남쪽으로 멀지 않은 샹베리의 별장 사르메트에서 같이 살게 된다. 필자는 프랑스 유학 시 루소의 출생지인 제네바와 그가 바랑스 부인의 도움을 얻어 본격적으로 독서를 하던 샹베리의 사르메트를 가보았다. 제네바에는 레만 호숫가에 그의 기념비가 서 있었고 샹베리에는 그가 살던 흔적이 남아있어서 중요한 관광 코스가 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샹베리라는 도시의 고풍스러움과 그 자연의 웅장함이었다. 샹베리는 완전한 산악의 도시였다. 사시사철 눈이 덮여 있는 알프스의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 그 청명하고 싸늘한 하늘이며 햇빛을 반사하는 눈 덮인 산악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바랑스 부인의 실증으로 그녀와 헤어진 그는 파리로 나와 당대의 대가 디드로 등과 사귀게 된다. 그러나 알프스의 촌놈인 루소는 각박한 파리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숱한 고생을 한다. 그러다가 그는 하숙집의 하녀인 테레즈 르 바세르를 자기의 여자로 만들어 버린다. 그녀와는 몇 차례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했으나 결국 일생을 같이 살게 된다. 그녀와의 사이에 5명의 아이를 낳았으나 전부 고아원에 갖다 버렸다. 그래서 무리를 빚었고 그의 노후에 큰 회한을 겪게 된다. 그의 나이 37세 되던 1749년에 디종 아카데미가 모집한 현상 논문 모집에 응모하였다. 학문예술의 부흥은 인간 풍속의 발달에 기여했는가? 라는 제목의 논문이었는데 루소는 아니다라는 주제의 논설을 전개하였다. 학문과 예술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인간의 습관과 풍습은 발전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1등으로 당선되어 일약 문명을 떨친다. 그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는 42세 때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란 논문을 발표하여 세간의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인간은 먼저 소유권의 확립과 함께 빈부의 층으로 갈라지고 다음 강약의 층으로 갈라지고 이윽고 주인과 노예의 신분으로 확립되어진다는 논설을 전개했던 것이다. 이렇게 인간은 원래가 행복한 자연적 상태에 있었으나 사회생활을 시작함과 아울러 시도된 소유권의 인정 때문에 부패하고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외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자연사상은 자연 상태로의 회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소라도 이런 파괴된 인간성을 인간의 사회생활 속에서 회복시키자는 주의 주장이다. 44세 되던 해인 1756년부터 1757년 사이에 루소는 데피네의 부인의 후이로 테레즈와 그녀의 어머니를 데리고 파리 근교인 몽무랑시에 정착했다. 이 시기가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안정된 사색과 집필의 시간이었다. 그 사이 데피네의 부인은 루소를 사랑하게 되고 루소는 데피네의 부인의 사촌인 두데토 부인을 사랑하게 되고 두데토 부인은 당대의 시인인 생랑베르를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사각관계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테레즈와는 헤어지게 된다. 50살이 넘으면서 루스의 생활은 더욱 복잡다단해져서 끊임없이 도망을 다니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었다. 데피네의 부인과도 싸우고 헤어졌다. 부인이 제네바로 의사의 진술을 받으러 가는데 같이 동행하자고 한 것을 무슨 강권적인 요구로 오해하고 대판으로 싸웠던 것이다. 도처에서 박해를 받고 수없이 많은 적수를 만나게 되는 그는 새로운 피신처를 찾아 떠나야만 했다. 제네바에서 이베르당으로, 이베르당에서 모티에로,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적들의 공격을 피해 도망을 다녀야만 했다. 마지막으로 비엔느 호수 안에 있는 생피에르라는 조그만 섬으로 몸을 숨겼다. 이 섬에서 6주일을 보낸 그는 다시 파리로 올라왔다. 이때가 죽기 7년 전이었다. 이후 은퇴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침몰시키고자 하는 주변의 음모에 복종하면서 조용히 지내다가 66세 되던 1778년 파리 근처의 에르무농빌에서 쓸쓸히 죽었다. 고독한 산보자의 몽상은 그가 죽기 2년 전에 집필한 명상록이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후세인들에게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을 총 10장에 담아냈다. 제1장 인간 세상을 등지고 명상 속에 살아가는 자의 즐거움에 대하여. 제2장 산부 중 계획에 물려 실신하여 기억력을 잃어버린다. 제3장 도덕과 종교에 대한 명상. 제4장 위선에 대한 명상. 루소는 자신이 일생 동안 행한 거짓과 사기 행각을 반성한다. 제5장 마지막 도피처인 생피에르 섬에서의 생활 기록이다. 제6장 선행에 대해 명상한다. 제7장 식물학에 대한 탐구의 장이다. 제8장 역경에 빠졌을 때의 행복에 대해 명상하고 있다. 전성기 때보다 모두 떠나버린 지금의 고독한 상태가 더 행복하다고 고백. 제9장 어린이에 대한 명상. 자기가 내다버린 아이들에 대한 회한이 적혀있다. 제10장 그의 첫 번째 정부였던 바랑스 부인에 대하여 추모하고 있다. 그녀를 한 지 꼭 50년이 되는 날이었다. 적은 지면이라 루스의 파란이 중첩하는 여성 편력과 그를 매장하려 드는 동료 문필가들의 음모를 다 적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는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상대를 바꾸면서 여자를 사랑했고 그를 집필하였다. 방황하는 남자.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즈. 제임스 조이스는 아일랜드가 낳은 영국의 소설가이다. 지금은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의 속국이었다. 조이스의 일생을 지배한 것은 좀처럼 떨치고 나올 수 없었던 가난이었다. 아버지는 성악도 좀 하고 유머 감각도 있는 호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가톨릭 신자였다. 양친의 이런 기질은 전형적인 아일랜드인의 기질로서 그의 작품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20세 되던 해인 1902년에 학사학위를 받고 파리로 건너갔으나 어머니의 급작스런 타계로 다시 귀국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사로 취직하여 같은 해 가난한 소녀 노라 버라클과 결혼하였다. 이들 신혼부부는 다시 대륙으로 건너가 독일 트리에스테에서 영어교사, 로마까지 흘러가 은행 통신계 직원, 다시 독일 트리에스테에서 교사 노릇, 그 후 스위스 취리히에서 영어 개인 교수 등등의 직업을 전전하였으나 가난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기록에 의하면 몇몇 친구와 힘을 합쳐 더블린에 영화관을 세우려고 동분서주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당대의 시인 예이츠의 소개로 에즈라 파운드를 알게 되었고 파운드의 천거로 에고이스트라는 잡지에 몇 해 전부터 써오던 장편소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문학적 출세의 시기가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나이 32세 때의 일이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단편소설집인 더블린 사람들도 같은 해에 출판되었다. 너무 분량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출판을 하지 못하고 썩혀오던 작품들이었다. 1918년에 리틀 리뷰지가 그의 대표작 율리시즈의 연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의 오랜 수건인 파리이주가 허락되었다. 1922년에 이 대작이 파리에서 출판되게 되었다. 이 작품의 출판으로 그의 문단에서의 명성은 확고해졌으며 그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죽기 1년 전에 취리히로 이사를 갔으며 1941년 12지장 교양으로 사망하였다. 그의 나이 59세, 비교적 단명한 셈이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못하는 그의 궤벽은 그를 일생 떠돌이로 만들었다. 게다가 그는 별로 튼튼하지도 못했는데 대단한 폭주가였고 또한 일생 안질 때문에 고생을 하였으며 딸 루시아가 심한 정신질환을 앓았기 때문에 더욱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이스가 젊은 예술가의 초상서부터 신화의 형식을 빌려 소설을 써가는 방법을 채택한 것은 그가 선택한 상신주의 소설이 걸어가야 할 필연적인 결과였다. 아울러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빌려옴으로써 그는 간접적으로 아일랜드의 문해 부흥을 꾀했다는 비평을 받기도 했다. 어쨌든 제임스 조이스는 의식의 흐름이니 내적 독백이니 동시성이니 하는 특유의 소설 기법을 창조하였으며 인간의 통찰적 진실에 더욱 접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의 창안에 게으르지 않았다. 율리시즈라고 하는 소설의 제목은 히랍의 시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라틴어 이름인 율리시즈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나 추측일 뿐이다. 그러나 두 작품의 기법과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브룸은 신화 속의 영웅이 아니고 현대 더블린시의 어느 광고회사 직원이다. 브룸의 모험과 방황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1904년 6월 16일에 20여 시간에 한정되어 있다. 주요 등장인물은 브룸과 브룸의 부인, 보일런과 디럴러스 4명에 불과하다. 문제의 발단은 브룸의 외동아들이 죽은 이후로 그는 아내와의 성적 결합에 영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는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니 바람기 있는 아내가 가만히 있을 턱이 없었다. 그녀는 숱한 남성을 편력하게 되고 지금은 백수건달인 보일런과 간통을 하고 있다. 브룸은 아내가 보일런과 간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날도 아내가 보일런을 만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조금은 고민스러워하면서 더블린의 거리를 헤매고 있다. 목욕탕에 가기도 하고 장례식에 가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신문사에 들르기도 하고 가명으로 어떤 여자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우체국에 가기도 하고 강가 제방에서 어느 소녀의 각선미를 구경하면서 수음을 하기도 한다. 늦은 밤 문학청년 디덜러스를 만나 더블린의 뒷골목 매음굴에 가기도 한다. 좌우간 이 장편소설도 20여 시간 동안 부름이라는 사내의 움직임과 의식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블린의 하루를 총체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리라. 작품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제1, 2, 4파는 인간의 지부를 사정없이 들추어내는 자연주의적인 수법이고 제3, 4파는 내적 독백, 제7, 4파는 수사학의 화려한 전개와 내적 독백과 신문 제목의 전시이며 제9, 4파는 대화체로 일관하고 있고 제11, 4파는 포가의 기법에 따른 말의 음악이며 제12, 4파는 서사시, 의학 논문, 신문기사 등
수많은 문장 등의 전시이며 제13사파는 여성 잡지에 실린 소설 등의 전시이며 제14사파는 영어 문체사의 전시이며 제15사파는 희곡의 계제이며 제17사파는 교양문답, 제18사파는 구두점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내적 독백으로 채워져 있다. 그가 이런 기법을 사용한 것은 물론 새로운 기법이란 미명 아래 고의적으로 무질서를 선호하여 현학적으로 소설을 쓰기 위해서가 아님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작중인물 재출연의 기법만 하더라도 그는 어디까지나 더블린과 더블린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그려 보고픈 욕구에 의해서인 것이다. 율리시즈 속의 문학 청년 디럴러스는 젊은 예술가의 추상에도 나오는 인물이다. 다만 그는 전 작품 속에서는 긴장되고 고뇌하는 젊은이로 나타나지만 율리시즈에서는 조금 해프고 넉나간 사람처럼 나타나는 것이 다를 뿐이다. 더덜러스가 젊은 예술가의 추상 속에서 주인공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독자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두 작품 다 더블린 사람들의 의식세계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